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이 방송을 이렇게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걸 봤네요. 지금 어, 정신도 못 차리고요. 이거 톱니바퀴가 어딨냐고 나오는데 유튜브에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화면 가운데서 이 부분이 톱니바퀴예요. 이 톱니바퀴를 열어가지고 화질 눌러서 이 안에 화질을 하시면 됩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이 톱니바퀴 눌러서 고화질로 해야 깨끗하게 나오죠. 안 그러면 흐려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처음부터 이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갑은 자신의 딸인 을과 제 얼굴로 없애야 되겠네요. 자, 갑은 자신의 딸인 을과 함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자산가인 A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실제 잔고가 300만 원뿐인 갑 소유의 은행 계좌를 30억 원으로 수정하는 H은행장 명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15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해자 A가 갑과 을은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그 다음에 특경법 위반을 범했다, 이렇게 고소해 오자 강남경찰서 경대팀장인 P가 갑과 을을 특경법 위반죄 등으로 입건을 하고 수사를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P는 일단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았다, 이걸 체크한 이유는 적법하게 영장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가 좀 있겠죠. 또한 갑의 핸드폰에서 위조된 인형, 도장, 그 다음에 위조 문서 초안 파일,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보낸 니은 문자 메시지,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도 잘 보셔야죠. 너무 걱정 마라, 잔고증명서 만드느라 수고가 많았다.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하죠. 잔고증명서를 만드느라 수고가 많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A가 이 사실을 알더라도 우리에게 법적 조치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파일을 일부 복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영장을 받아서 파일을 복제했다, 이렇게 이제 복제가 나온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파일을 복제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파일 복제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물이죠. 그래서 이 대체물이면은, 그러니까 대체물인 사진, 일단 대체물로서 이제 사진과 동일 범위입니다.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뿐 아니라 어떤 그 다음 카메라로 촬영한 거. 근데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출력을 했다, 복제를 했다, 그럼 대체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체물이 나오면은 실제에 있어서 이 대체물의 증거 능력이냐 아니면은 원본의 증거 능력이냐, 이걸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자라는 측면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보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사문서를 위조, 동행사, 그 다음 뭐 특경법 위반 이렇게 돼 있고, 관련 증거로는 뻔하네요. 증거로는 뭐 기억과 관련해서 인형, 그 다음에 어떤 문서 초안 파일,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문자 메시지인데,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과연 내용이 문제되느냐 아니면은 의미 내용이 문제되느냐,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문제되느냐 아니면 뭐가 문제되느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 갑과 을의 사문서 위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기억 인형의 초안 파일에 이제 출력본이 이제 증거로 제출되었다라고 되었어요.
출력본이 나왔는데 이 경우 인용과 위조 파일, 초안 파일의 출력본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대해서 논하라.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함을 전제하고 뭐 적법하다 영장은 적법하게 받았고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이따가 순서에서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초안 파일의 출력본은 원본과의 동일성, 요게 중요하네.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됨을 전제하라. 이에 대해서는 논의로 할까. 여러분,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죠. 2021년도 이게 경찰간부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원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은 인정됨을 전제로 하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동일성이나 이제 무결성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동일성과 무결성.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정보가 원본과 동일하고 조작이나 편집이 없다. 누가 뭘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작 편집된 것도 아니고, 원본과 그대로 원래 있는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무결성이에요. 사실 동일성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전불능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원전불능,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존재하고 존재했을 것, 존재했을 것. 그 다음에 원본 제출이 어떤 불가능하거나 불능이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그 다음에 정확히 전사했을 것.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원전불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본이 제출됐을 때 실질적 직접주의 관점에서 최량 증거의 법칙이 도출이 되고, 이런 최량 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원전불능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게 전제 요건인데 이 문제에서는 이 무결성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서술 필요는 없다. 뭐 서술 필요는 없지만 정확히 한다면은 이런 정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피압수자의 입장에서 원본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본 제출 필요성은 원본 제출의 곤란, 현저히 그러니까 원본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현저히 제출이 곤란하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필요는 있지만 서술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무결성이 전제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빼놓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설문 1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문서 위조에서 1번 인형은 뭐예요? 도장. 위조문서 초안은 뭐냐? 도장과 초안이다. 그러면은 이게 진술의 의미 내용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존재 자체가 문제되느냐. 작년 2021년 이제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점수 자체를 진술이냐 비진술이냐를 이거 가리는 점수, 이게 한 4점에서 5점 정도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문서 위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일단은 무결성이 전제되니까 우리가 논점을 원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최량 증거의 법칙, 그 다음에 진술이냐 어떤 비진술이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비진술 증거로 봤을 때 이제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 사진에 해당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빼고 대체물에 어떤 전문 법칙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 요건은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가 찝찝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이니까 이 여기에다가
먼저 대체물 요건을 진술이냐 비진술이냐 해놓고 대체물 요건을 써주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제가 됐으니까 이것은 이제 생략을 할 거고, 그다음 전문법칙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315조 3호설 진술증거설이죠. 설과 그 다음에 비진술 증거설, 이 두 가지를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점이면은 문제점에서 찝찝하면 하나 정도 써주면 되죠. 문제점에서 예를 들면 인형과 문서 초안 파일의 출력본이지만 어떤 무결성이 전제가 돼 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를 제출하는 것은 어떤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최량증거의 법칙은 준수한 걸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전문증거인지가 첫 번째고, 이게 전문증거인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법칙이 이제 적용되느냐,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에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간다 해서 그럼 목차를 이제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니까 여기서는 이제 답안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결성이 전제돼서 뭐 출력본이라도 최량 증거의 법칙은 이런 충족된 것으로 본다. 길게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문제점에 언급하는데 1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간략하게 좀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먼저 전문 증거인지, 그 다음에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이라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 그래서 핸드폰의 입증 취지와 속성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전히 달달달 외워야죠.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전문 증거, 일단 기본 요건, 이건 이제 옵션이에요. 공판정 외 진술 첫 번째, 그 다음에 진술 증거, 그 의미 내용이 요증 사실과 관련됐다, 문제된다. 그래서 이 판례 무조건 어떠한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바, 그래서 원 진술의 의미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전문 증거이나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안 써도 좋아요. 여기는 이제 빼먹어도 괜찮은데 뭐 다 써주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래서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0.5점 정도 요원 정탄 우리가 얘기하죠. 요증 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언어적 행동, 정황 증거로 사용된 진술, 탄핵 증거로 사용된 자기 모순 진술, 요원 정탄은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위조된 인형과 위조 문서 초안 파일,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조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초안 파일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관점,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술, 비진술과 관련해 가지고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범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든지 그 이전에 나온 것들은, 이건 100%는 아닙니다. 비진술 증거, 존재 자체가 문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진술과 관련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범행을 시인하거나 그 범행을 목격하는 진술, 이것은 진술 증거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범행 중이라든지 범행 이전에 행한 발언 같은 경우, 이건 100%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진술 증거, 비진술 증거 쪽으로, 진술의 존재 자체 쪽으로. 그러나 이제 이건 확실합니다. 범행 이후에 범행 사실을 어떤 시인하거나 아니면 목격하는 내용, 이런 경우에는 100% 진술 증거로서 전문 증거이죠. 그래서 요건 뭐 너무 뻔한 거고, 근데 이제 이쪽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에서 같이 이것도 이제 서면은 서면인데 범행 이전에, 이것은 사실은 지금 보면 어떤 범행의 방법이잖아요. 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범행의 방법, 위조의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진술 증거인데,
이제 참고적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누가 정범이냐, 누가 정범이냐, 혹은 위조를 할 때 이제 갑과 을이 나중에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지. 나는 여기서 도와만 줬을 뿐이지 내가 주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주도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의미 내용이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범행 방법 그 자체가 범행의 방법인 경우에 있어서는 비진술 증거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 얘기를 할 때 뒤에 가면 또 사례 엑스노트에서 정리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알선 수뢰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건의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주는 게 기본적이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4천원 못 줘도 2천 정도는 주어야만 좀 청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알선 수뢰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4천만 원 이번 건은 최소 우리가 2천만 원은 주어야,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알선과 관련해서는 비진술 증거예요. 즉 진술의 존재 자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근데 나중에 가서 이 특가법 뇌물과 관련해서 3천만 원 이상은 가중되잖아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의미 내용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때는 의미 내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행한 발언들은, 그러니까 범행 중이나 범행 이전에 행한 발언들은 대부분이 비진술 증거인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 이렇게 예외적으로 진술 증거로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단언해서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를 시인 목격하는 내용은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존재 자체가 문제돼서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진술 증거와 관련해서 전문 법칙, 이건 뭐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학설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최량 증거 법칙 위해서 전문 법칙 적용이 없다는 견해, 그리고 조작 편집을 위해서 전문 법칙, 특히 315조 3호가 유추 적용된다. 전문 법칙 유추설 내지는 제 315조 3호 유추설. 원래는 이제 이것도 왜 나왔냐면은, 원래는 이제 군법의 판결 사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례가 이게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데, 이에 대해서 315조 3호설을 이제 70년대에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에 여기 나오는 이제 문자 메시지, 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이 욕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안에서 대법원에 이제 항상 판례를 내면, 중요 판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 해설을 낸단 말이에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과거에 나온 군법의 판결 사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취지를 모르겠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앞으로는 비진술 증거설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연역적으로 옛날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쓸 것은 이런 정도, 욕설이 담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본이 제출된 사안에서 문자 정보가 아니라 문자 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인 경우에는 전문법칙 적용이 없다. 문자 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닌 경우, 이런 정도까지는 좀 쓰기가 어려우니까 뿐인 경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능력껏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최량 증거의 법칙 적용 과정에서 조작 편집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 비진술 증거인 이상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 법칙이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이다. 그래서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 의뢰 휴대폰이라고 했는데 의뢰 휴대폰보다는 인형, 어떤 인형과 어떤 초안 문자 파일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사실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둘 다 뭐 진술 증거, 둘 다 비진술 증거를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파악은 할 수 있는데 갑과 을의 사문서 위조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니은 문자 메시지 출력본의 증거 능력 요건에 대해서 논하라 해서 이 출력본과 관련해서 이것도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함을 전제할 것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최량증거의 법칙 서술하는 거. 근데 이제 니은 문자 메시지의 출력본은 여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을에게 보낸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요거 잔고증명서 만드느라 수고 많았다. 이게 뭐예요?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이잖아요. A가 알도록 법적 조치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겠다. 사실 이건 A가 알더라도 법적 조치를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놨다라고 했는데, 자, 사문서 위조, 동행사, 특경법 위반과 관련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표현은 증거 가치가 없어요. A가 알더라도 이를 다 무마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 이런 것들은 증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아마 설명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증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로 들면은 잔고증명서, 얘는 이제 범행 이후에 시인하는 내용이잖아요. 반면에 A가 알더라도 뭐 걱정 마라, 이것은 뭐 특별히 뭐 증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A가 알더라도 법적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다, 뭐 추후 어떤 협박이라든지 뭐 공갈 등이 공갈죄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추후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사문서 위조, 뭐 동행사, 그다음 뭐 특경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반에 있어서는 어떤 증거 가치가 없죠. 증거 가치가 없어서 이건 별도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긴 답안이면은 좀 서술하지만 짧은 답안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진술 증거인데, 여기서 이제 또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진술 증거로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진술 증거로서 전문 증거에 해당했을 때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뭐가 있었죠? 바로 전문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문 법칙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뭘 중시하라 그랬어요? 전문 법칙은 누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누구의 진술을 쓰느냐. 그래서 어떤 여기서는 누구의 진술입니까? 갑이 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죠. 그래서 갑이 보낸 문자니까 이것은 갑의 진술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12조 5항 뭐네 이거 길게 쓰는 것은 무리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은 피고인 갑이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작성한 진술서로서 313조 1항 2항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누구의 공소사실이죠?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점수가 1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의 공소사실과
의뢰 공소사실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실제 이제 점수 차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을 해서 항상 일부러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갑과 을의 각각의 공소사실 이렇게 써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갑과 을의 사문서 위조의 공소사실이라고 앞에 붙어 있지만 각각 나누어 하라는 말을 일부러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실전 시험에서는 나누어 내는 경우와 나누어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뭐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의 공소사실에서는 이때는 이제 우리 피고인의 진술서, 그래서 포함설과 불포함설, 특신상태, 우리가 그냥 기존의 경찰 승진이나 경찰 간부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피고인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진정성립, 부인 시 대체 증명으로 끝나지만 교수 출제, 교수 채점, 로스쿨에서 법전 옆 시험 등에서는 채점 기준표가 가끔씩 사실은 공개가 돼요. 그래서 대외비긴 하지만 뭐 정부의 대외비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특신상태 논의가 아주 중요 배점 포인트로 있죠. 그래서 어떤 진정성립과 특신상태의 문제, 그래서 포함설과 불포함설에 대한 논의를 써야 될 것 같고, 자, 의뢰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바로 피고인 아닌 을의 진술서에, 갑의 진술서에 해당하죠. 그래서 진정성립으로 가고 이제 부인시 이제 대체증명과 이제 반대신문 기회보자, 이 정도가 다죠. 그래서 일단 배점이 15점이니까 뭐 문제점과 결론 빼고 각각의 진술서에 대해서 좀 양을 좀 조정을 좀 해서 어느 정도는 양을 맞춰줘야 되겠다, 이 생각도 먼저 하고 가야 되겠죠. 여기서도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문 2로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작성된, 그러니까 수사상 진술서는 서술이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312조 5항의 입법 취지를 보고 왜 312조 5항으로 가냐, 313조 1항이 아니다. 근데 313조 1항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걸 논점으로 생각하고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사례에서 어떤 출제자의 의도라고 할까요? 어떤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수사상 진술서는 제 312조 5항의 어떤 취지, 그러니까 원래 진술서가 나오면 원래는 이제 어떻게 있었어요? 2008년 이전에 이제 종래에는, 과거에는 진술서가 기본적으로 313조 1항으로 갔죠. 근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자필 진술서를 쓰게 하고 요걸로 해가지고 313조 1항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탈법 근절 위해 제 312조 5항을 입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로 보면은 순서가 312조 5항이 위에 있고 313조 1항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312조 5항부터 쓰고 313조 1항 이렇게 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진술서는 313조 1항이 기본이니까 원래 진술서는 313조 1항이 기본이고 312조 5항이 새롭게 신설된 거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어떤 출제 의도를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사상 진술서가 나오면 312조 5항의 취지 서술이 필수예요. 그리고 어떤 구분도 필수고, 그러나 바로 사적 진술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막바로 들어가면 충분하다, 막바로 313조 1항으로 들어가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사상 진술서하고 313조 1항의 사적 진술서 이게 나눠 가지고 막바로 제 313조 1항 2항으로 오히려 매체의 특수성을 써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이 정도만, 수사기관과 관련성 없이 사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메시지 파일 4번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전문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것만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똑같이 한 번 더 써야죠. 어떠한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바. 원 진술의 의미 내용이 문제되면 전문 증거이나 원 진술의 존재 자체. 가령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과 같은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걸 한번 써줘야 되겠지만 이미 1번에서 써줬잖아요. 이렇게 논점이 똑같이 겹치니까 2번에서는 언급만, 그냥 진술이냐 비진술이냐 이거 가리기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자 메시지의 사본과 관련해서 파일의 대용품, 어떤 전문 증거라고 한다면 매체의 특수성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313조 1, 2항의 예외를 충족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 증거인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보는데, 바로 문서 위조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를 시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의미 내용이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내용이 문제돼서 전문 증거이다. 그냥 1점 정도예요. 그래서 313조 1, 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문 증거이니까 313조 1, 2항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 능력이 없고요. 매체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1점 줄까 2점 줄까를 생각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2점이 들어갔냐면은 이제 기억 갑이 작성한 이제 진술서, 뭐 여기서 1점이, 여기를 1.5, 1.5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채점하는 사람 따라 채점 기준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을 규정을 했지만, 통설 판례는 매체가 특수할 뿐 타인의 진술을 전문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서류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했고, 무엇보다 이 날짜 하나 외워놓으세요. 우리 날짜 두 가지, 2008년 1월 1일, 이게 이제 2007년 6월 10일 공포, 그 다음에 2016년 5월 29일, 이 두 가지 정도는 날짜를 쓸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태도를 입법해 가지고 문자, 사진, 영상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서류와 동일시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진술서와 이제 마찬가지로 보아야 된다 하고, 뭐 이런 것들 안 줄 수도 있는데 쓰면은 뭐 0.5점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체 증명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대체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히 이걸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갑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이제 피고인의 진술서다. 갑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피고인의 진술서는 여기 공판준비, 공판기일, 이것을 줄이면 공판정에서, 혹은 이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작성자 피고인의 갑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때, 줄일 때는 뭐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 성립 증거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칙인데, 전문법칙 예외 조문은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판정 진술에 인정되고, 그래서 갑이 공판정에서 또한 부인하는 경우,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필적 감정,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대체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바로 피고인의 진술서에 대해서 특신 상태가 요건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꼭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함설, 불포함설. 여기 이제 포함설과 불포함설이라는 표현은 왜 나왔다 그랬어요? 바로 313조 1항 단서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걸 널리 서류로 봐가지고 여기에 진술서도 포함된다는 게 포함설, 피고인의 진술서도 포함된다. 불포함설은 아니다, 이런 견해고요. 판례의 대부분은 진정 성립 요건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판례의 대부분은 과거에 2016년 5월 29일 이전에 피고인들이 전부 다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신 상태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서면 형태의 진술서 자필로 써가지고 진정 성립에 문제되지 않았던 그 사안에서 특신 상태까지 요건으로 본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신 정황을 요건 포기 시 어떤 진술이 이루어진 외부적 정황을 통지할 수단이 없어 오판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포함설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작성자의 진정 성립과 특신 상태라고 하는 거. 다만
성립의 진정 같은 경우는 대체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자, 을의 공소사실은과 관련해서 을은 갑과 을은 공범이지만 갑의 진술서는 을의 공범도 마찬가지예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그러니까 공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때? 공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경 작성 공범 피신, 검사 작성 공범 피신. 이때 그 다음에 증인 적격. 이때는 공범이냐 공범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문법칙 예외 조문에서 다른 조문과 관련해서는 공범이 특별 취급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가면 되고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제일 쉽죠. 작성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 성립. 자, 그리고 이제 여유 봐서 이제 일설은 진술서는 작성자와 원진술자가 동일하니까 옛날 견해예요. 2004년 12월 전환합의체 판례 이전의 견해들입니다. 형식적 진정성립 인정 시 실질적 진정성립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렇게 전문법칙 예외 조문은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공판정 진술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판정 진술로 가야 되기 때문에 313조 2항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2005년 이후부터는 공판정 진술에 의해서 진정성립이 없으면 자필의다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3조 2항이 도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부인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 감정 그 밖에 객관적 방법이 대체 증명되고 이제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될 때 이 반대신문 기회 보장이 이제 원문으로 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왔다 갔다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312조 사항의 반대신문 기회 보장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문인은 뭐 진정성립과 특신상태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했어요. 원칙. 그 다음에 의뢰 공소사실에서는 진정성립 이렇게 해놓고 다만 부인 시에도 이제 대체 증명 될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반대 신문 기회가 추가로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설문 3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에 이제 추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뒤에 사례에 나오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P는 검사 X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구속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갑과 을의 구속사유에 대한 보강조사를 이유로 송치명령을 내렸다. 보강조사를 이유로. 우리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될 때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라든지 어떤 구속사유 보강조사를 위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사실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보완수사. 구속영장 신청할 때. 근데 보완수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송치명령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갑이 거부하자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송치명령은 적법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조치에 대한 신청 기각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그리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지금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라고 하면 검사에게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검사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아직 논의는 없고 판례 사안은 나오지 않지만 이게 검찰로 이제 송치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과도 연결될 수가 있고 여기에 관한 서술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것도 뺐어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신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보강조사를 위해서 보강조사 보완수사는 가능하지만 뭐 이것과 관련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상황은 구속사유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송치명령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이제 긴급체포의 합당성이 문제된다라고 해서 송치명령을 내리면은 거의 또라이 취급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럼 구속사유 보강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15점이니까 양쪽으로 나누면 우리가 긴급체포와 관련해 가지고 뭘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긴급체포와 관련해 가지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합당성이나 구속사유의 보강조사를 위한 경우,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쓰느냐 안 쓰느냐도 고민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은 쓰면은 일단은 능력 있고 쓰면은 0.5점이라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례 하나에서 나오니까 여기는 좀 간단하게 어떤 검사의 인권 의무자, 객관 의무를 가진 검사로서는 적법성이 문제가 되면 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나 구속사유의 합당성이나 구속사유 보강 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어떤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 왜냐? 바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들어서, 필요적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지체 없이 즉 즉각적인 법관 대면권의 문제, 그 다음에 구속장소의 임의적 변경을 가져온다,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세 번째, 아니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어떤 기본적으로 상호 협조관계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은 보완조사 자체는 되지만, 보완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검찰청으로 데려와서 자기가 직접 보완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정법에 있어서도 보완 수사를 요청을 하는 거죠.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직접 내가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연관될 수 있는 논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불허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서 서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각조치에 대한 이제 불복수단과 관련해서, 이 불복수단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건 세트 너무 한 번 이거 시험 본 적도 있죠. 어떤 수사상 준항구와 관련한 부분, 바로 어떤 우리 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을 살려서 어떤 행정소송적 성격, 그래서 주체는 국민만이 가능하다, 이게 키워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영장심의제도. 영장심의제도 이제 조문 하나는, 이거 우리가 웬만해서 221조의 5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해설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단서를 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단서를 드려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좀 문제를 내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구속사유 보강조사를 위해서 송치명령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어떤 수사상 준항구와 영장심의제도. 송치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검사는 정당한 법령의 청구권자, 공익적 주의에 있는 바, 이건 이제 이 뒤에 이 근거조문 검찰청법 4조 1항 3호 형사소송법 424조는 FM대로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 정도 쓸 때는 앞에서 그냥 도입서술로 쓸 때는 뭐 조문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면 적법하게 송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다만 임의수사이고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면은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객관 의무를 가진 검사에게 기본적으로 대면 송치명령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대면조사는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유에 대해서 바로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을 가져와서 접견교통권 침해, 두 번째 즉각적인 법관 대면권,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판례예요.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상호협조관계로 본 개정법의 태도에 배치된다. 그래서 송치명령을 위법하다고 했고요. 구속영장 기각처분 항상 차분하게 수사상 준항구에서 구금압보유가 아니라 수구압 변호인 차별,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압수물의 환부, 그 다음 243조에 이거 이제 변호인 참여 제한 조치. 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수사상 준항구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417조는 청구 주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가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냥 수사상 준항고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워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일종인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행정소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체는 국민에 한정돼야 된다 하고 하급식 판례도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북부지방법원에서 북부지결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아닌 사경은 준항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각 처분이라고 해서 조금 더 특정해서 쓰면은 좀 그럴듯하죠. 그래서 준항고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영장 심의 신청에 대해서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 불복 수단이 전무해서 최근 입법자가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마련을 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 소재지를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심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문 4번이 이제 문제는 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사례 엑스노트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사안이에요. 최신 판례 사안. 그리고 실무에서도 많이 거칠 것 같은 문제. 바로 사경피는 갑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갑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압수색을 집행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면 뭐 여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에 보면 뭐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이 핸드폰하고 저는 상관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또 여기서 기본적 사실에 추가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뭐 설문은 상호 별개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안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는데 바로 관련 파일의 검색에 어려움을 겪자 컴퓨터를 반출, 하드카피 후 반환하였다. 여러분 요거 또 하나의 논점입니다. 영장 컴퓨터를 압수해서 하는 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죠? 컴퓨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 있었어요? 일단 컴퓨터에 압수해서 컴퓨터 압수 절차를 쓰라고 하면은 이제 전자기록의 압수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부터요? 그래서 먼저 일부 복제 출력이 원칙이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떤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뭐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부 복제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정보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죠.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압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정보 저장 매체 압수에 준해서 사무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컴퓨터를 반출하여서 복제 후 반환하는 방식인데, 이 복제 후 반환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바로 영장에 사전에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실제 사유가 발생 시 한정한다. 요 정도 이제 써주는 거죠. 실제로 문장으로 쓰면 한 서너 줄 쓰는데 이것도 점수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이 문제에서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돼 있지, 이것만 따로 물어보면 써야 된다는 거고요. 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갑이 선임한 변호인 Y가 참여했는데, 변호인 Y는 압수수색 과정입니다. 하드카피, 압수한 컴퓨터를 탐색할 경우 이제 변호인 Y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색할 경우 미리 통지해달라. 그러니까 압수수색 절차라고 해서 압수할 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탐색하는 것도 일련의 절차 중에 별개의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도 통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참여할 것이니 통지해달라 요청을 했고, 2021년 7월 4일 피는 갑에게는 7월 7일
14시부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하드카피한 파일을 탐색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했으나 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고, 그러나 P는 갑의 변호인 Y에게는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일절 통지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변호인 Y는 참여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문제하고 똑같죠. 한 문제이죠. 그래서 적법하냐. 여기는 이제 두 꼭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변호인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은 고유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래서 변호인도 참여권이 보장된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 이제 실제 적용해 봐야 돼요.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 거. 미리 통지할 때와 관련해서 참여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거라.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서 고유권이니까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별개 고유권, 우리가 친구죄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다 할 때 어떤 걸 했어요? 변호인의 권리와 피의자의 권리는 상호 간에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호 별개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의 고유권이라고 한다면 절차 참여권, 사전 통지권이 보장되느냐. 그래서 먼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제 조문부터 피압수자,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다. 원래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사 단계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고 변호인이 이제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사무실로 옮겨서 탐색 출력하는 경우 역시 압수수색 절차인 이상 마찬가지이다. 뭐 이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 보호를 위해서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 꼭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변호인에게 통지 기회를 별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보장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급속을 요하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바로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이제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든지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일단 우리가 급속을 요하는 거 뭐 넓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설문과 같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제가 두 가지 주의하라고 했어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사안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각주에도 있죠.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미리 통지해도 증거인멸한다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 피압수자, 피의자와 별개다. 그 다음에 또 급속을 요하는 경우도 아니다. 그래서 참여권 박탈 조치는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대화창에다 써주세요. 질문사항이 없으시면은 좀 쉴 겁니다. 네네, 질문해주세요. 우리 영광 K님 질문해주세요. 네, 설문 3. 개정법에서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서술을 했는데, 이 논점은 긴급체포의 합당성과 보강조사를 위한 경우, 일단 제가 아까도 이제 설명하면서 개정법에서도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위법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좋아요. 추가 점수입니다. 추가 점수예요. 근데 그거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대면조사, 검찰청으로 송치명령한 게 중요하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보완조사고 뭐고 간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불법으로 체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법한 체포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석방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청으로 보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법에 규정이 없어도 허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체가 객관 의무라든지 이런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근데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건 위법한 게 아니라 그냥 합당성, 그 다음에 구속사유 보강조사 이걸로는 안 된다. 옛날부터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긴급 체포했다는 사실이 없다라고 제가 그걸 원래는 썼다가 없앴네요. 근데 긴급 체포라는 말이 없어도 긴급 체포 사실이 없어서 합당성이나 적법성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 같네요. 어려웠고 구속사유 보강조사를 왜 조사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긴급체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냈는데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했다는 것을 제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빼버렸네요. 이건 지적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이제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이 합당성에 문제되는 인권옹호자 직무명령 부준수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신동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 판례가 수사기관에서 검사의 통제에서 원용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향후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행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수사의 위법성이 문제될 때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수사의 위법성이 아니라 어떤 타당성하고 합당성이라든지 어떤 구속사유 보강, 이것도 수사의 문제거든요. 이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긴급체포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빠졌기 때문에 이건 저의 실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충분히 긴급체포 사실 자체가 제시가 안 돼 있다. 제시가 없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직접 보완 조사 불가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아마 5점 정도 되면은 이게 2.5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좀 긴급 체포 관련하여서 판례도 2.5점. 2점, 그 다음에 어떤 사안 적용하는 거, 요게 1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렵고 제가 이건 실수한 것 같아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긴급 체포했다는 사실이 없다. 영광 K님하고 제이리님 일단은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덕분에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두 분 역시 모의고사 무료 응모권 함께 드립니다. 퍼원님도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걸 서술을 해줬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되지만 근데 진정성립에 대한 내용을 다 써주고 무결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서술이에요. 저도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무튼 여기 긴급체포 사실 적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라고 해서도,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도 긴급체포와 관련한 판례는 함께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쪽 부분으로 쓰시는 게 점수를 상당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맞아요. 이쪽에도 추가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퍼원님도 모의고사 무료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영광 K님, 제이리님, 그 다음에 퍼원님. 제이리님한테도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이 없어도 이 판례는 경찰과 검찰의 어떤 수사 관계에 있어서 상호 협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 되는 판례다라고 학자들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필수적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완조사가 직접 하는 보완조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2점 채점 별도로 드려요. 그러니까 보완조사하고 사안 적용을 해도 이게 해당 파트가 5점이면 3점이나 뭐 서술에 따라서 4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긴급체포의 관점에서 아마 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당연히
사례도 보고 긴급 체포가 됐을 것이다. 사실 제가 원래 넣었다가 뺐는데 그래도 그쪽 방향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그 정도 점수 비슷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보안조사에 대한 것과 긴급체포에 대한 거 다 쓰신 분들은 아주 훌륭하고 실제 배점보다 더 맞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수정 답안요. 예, 추가로 올려드리는데 저희가 인쇄는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해가지고 제가 함께 추가 서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송을 할 때, 답안지 배송할 때 추가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 정리해서 동영상 강평 부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안지, 문제하고 답안지는 전부 다 쌌거든요. 포장을 싹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거 꼭 해서 강평란에다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